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가 80분 동안 생중계됐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생중계됐던 비상경제회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아주 우리 장관들을 골탕 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까. 이거 기업이 해야지 정부에서 공무원이 운영해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은 학생들이 책가방 안 들고 다니는 건가요?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데요.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에 대해서는 그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을 하고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비상경제회의가 이제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자, 이게 비상경제회의가 사실 뭐 처음 열리는 건 아니고 이게 어제 열린 게 이제 10일에 차였잖아요. 그렇죠. 10일에 차였는데 그동안 이제 생중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생중계를 연 이유는 어디 있다고 좀 보십니까? 우선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대통령은 물론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 필요한 대목이 지금 중요한 건 경제라고 했지만 대통령과 장관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논의하는지는 국민들이 궁금해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면 이번에는 1시간 20분 동안 한번 해보자 해서 저는 당연히 잘한 거다.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경제 활성화 주제니까 여기에다가 뭐 장관 11명에 수석 비서관 포함해서 대통령 참모들 한 전체 한 20명 정도가 참석해서 대화를 하니까 대통령의 육성도 들리고 장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건 맞다. 취지는 좋다.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쇼를 안 한다고 했지만 쇼를 좀 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이 있어요. 기획. 무슨 말이야. 회의하던 거에 보여주면 안 되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금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레고랜드 문제 이후에 생겼던 저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에 이런 좀 더 국민들이 관심을 확 기울이는 가장 급한 것부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묻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기획을 했어야 된다고. 그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장관들한테 묻고 장관들은 대책을 발표하고 다른 장관들도 의견을 내시다. 이렇게 기획은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쇼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80분이 너무 평이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노력은 시도는 좋았으나 크게 80분을 할 정도로 뭐가 국민들에게 가슴에 남는 게 있느냐 하면은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 이상을 주는 데는 좀 부족했다고 봐요. 지금 뭐 의원님께서는 이제 쇼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지금 현재 막 닥치고 있는 그런 경제 현안들에 대한 그런 대안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뭐 일단 야박한 평가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예를 들면 촉각을 세웠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저 근데 오히려 좀 고물가, 그다음에 고환율, 고금리라는 상황,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19를 견디기 위해서 소위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경제적 약자들 같은 경우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명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좀 공감대 또는
어떤 약속들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약속은 없고 LTV 뭐 허용 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15억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부가 어떤 형태의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만 잘못한 게 있으면 자성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레고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불신을 받고 있는 측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왜 제대로 대응 안 했는지에 대한 이런 정부 내부의 대응의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철저하게 좀 물을 필요가 있었다. 그 관련 부처들에게.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인데 전 비전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뭐 원전 방산만 말씀하시는데 원전 방산으로는 나라 경제를 먹고 살리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좀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좀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비전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어떤 공개적인 대국민 설명회였기 때문에 좀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좀 그런 비전과 내용 또는 자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어제 80분 동안 토론회를 이제 나눈 중간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내년부터는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15억 원 넘는 아파트의 담보 대출이 이제 다시 허용된다. LTV는 50%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주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이 시장에 지금 현재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조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저도 경제신문, 경제란을 보면 거래 절벽이다. 완전히 아파트나 이런 게 부동산이 꽁꽁 얼어붙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적어도 뭐랄까 경착륙, 팍 소리 내면서 떨어지지 않아도 연착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한 달에 보면 한 아파트 거래가, 주택 거래가 한 1,800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9월 달에 600건이에요. 600건.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진짜 경착륙이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지. 풀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연착륙을 하느냐 문제, 그 정치의 효능성 문제, 그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던 게 하나는 앞으로 규제 지역을 추가 완화하겠다, 막 이런 대목까지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부동산보다도 사실 제 눈을 끈 대목을 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겠다. 그 입국 허용을 지금 한 해 아마 올해 7만 명쯤 들어왔다는데 내년에는 11만 명인가 12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인 근로자 부분. 또 하나는 그 추가 연장 근로제도, 그러니까 30인 미만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플러스 8시간 했던 걸 올해 일몰 되는데 올해 연말 끝나는데 이것을 2년 더 2024년까지 연장했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국민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좀 박수 치지 않을까 싶었어요. 예,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제가 보시기에 가장 그나마 좀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책은 뭐로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지금 거의 부동산 시장이 겨울 왕국이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저 그래서 거기 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제를 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며 그러니까 돈이 풀어줘야지 그걸 구매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일부만 구매할 수 있을 거다. 뭐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대출 이자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좀 그럴 바에는 정부에서 은행에 예를 들면 예대 마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폭리들을 취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을 줄이겠다. 그래서 정부가 은행의 예대 마진에 대해서 너무 심한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나름대로 대책을 내오게 되면 대출 금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연착륙하기 위한 대책은 맞는데 그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양한 예를 들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구체성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현실성의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의문을 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1차기 때문에 그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시장의 요구 또는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관련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국익의 기본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수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위기 관리와 안보를 위한 절차와 판단이 범죄로 대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이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당시 월북 판단도 문제가 없었고 첩보 자료 삭제나 조작 지시도 없었다.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제 있었던 국정감사였죠. 이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전에는 삭제하라는 지시가 없었다. 자, 이런 발언을 한 적 있거든요. 자, 그 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삭제 지시를 했다. 자,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어제 뭐 언론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으신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은 본인은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 부분, 그러니까 어제 저 세 분이 쭉 했던 이야기 핵심은 자진월북으로 우리는 판단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있고 그래서 왜곡할 이유도 없다는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정책적으로 저렇게 판단했다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판단과 나중에 조작 내지는 삭제 문제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9월 22일 밤 10시에 이대준 씨가 사살되고 소각된 밤 9시 40분에 10시 전과 10시 후는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3일 날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을 회의를 한 직후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자, 국방부에서는 60여 건의 기록이 서욱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삭제됐다. 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에 그날 새벽, 23일 날 새벽에 국정원에서도 삭제됐다.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밑에 직원들, 다시 말하면 국방부의 실무 직원들, 국정원의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박지원 전 원장은 저 주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해서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밝혀질 대목이다. 저 대목 놔두자. 그럼 남는 문제는 자진월북 저 부분인데 지금은 저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지점은 자, 이른바 SI라는 데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때도 나온 말이에요. 몇 년 전에도. 왜?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앞에서 판단했던 월북이라는 단어와 뒤에서 삭제를 다 종합해서 보면 그 월북이라는 단어 자체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다른 걸 다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는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안 믿으려고 그러고 삭제하고 그냥 애써서 외면하고 이 행태가 뭐냐 이거. 이렇게 되면 단순한 저분들이 주장하는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조작과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날조의 영역까지도 갈 수 있다. 그게 이거는 정치에서 사법 영역으로 옮겨온 거라고 보는 거고 저분들 입장에서야 예를 들어서 그 이대준 씨가 사살됐고 아니 북한이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당연히 북한은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북한 영역에서 발견된 이야기는 들었지만 나는 북한이 돌려보낼 거라고 생각해서 저녁묵으로 나갔다. 7시 반에 퇴근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판단에 대해서 이제 사살됐다는
첩보를 접하고 새벽 1시에 회의를 열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내부에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참석한 인원들을 보면 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자, 그리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그리고 서훈은 전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의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거의 뭐 최고위급 인사들 3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자, 근데 이분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금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고,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3분이 모여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일각에서는 이제 조금 뒤에 이뤄질 수사를 좀 미리 방어하는 목적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진술도 거부할 수 있는데 방어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찰과 감사원, 그러니까 일단 감사원의 감사 보고 내용을 보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검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를 해달라고. 당연히 그러면 검찰도 뭐 자체 내부의 증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감사원 또 자료를 갖다 증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향되고 일방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의 입장 자체가 계속 기사화 언론화되고 있는데 전 정부의 입장들은 잘 반영이 안 되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문제는 계속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냐면 왜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의 생명을 못 지켰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한 개인의 명예를 갖다가 훼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떤 다른 의도 때문에 이걸 방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악마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민의 생명을 갖다가 어떤 자체 내의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고요. 또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 NLL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가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정부는 이미 월북이라고 추정한 근거들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북이라고 추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정부가 악마화시키는 측면과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과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전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을 국민이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전격적으로 국민에게 설명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신 의원께도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지원 전 원장과 그리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이 한 말과 좀 미묘하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표현에 따르다면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 직원들은 이제 타락한 바보다. 자,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국정원의 내부에도 그 내부가 정확한 입장들을 밝히지 않는 게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원본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만들어진. 또 웹에서 들어온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에서 들어온 자료들은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자료는 삭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또 입장을 바꿨어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국정원장이 국회에 가서 얘기한 내용이 감사원에서의 감사 자료랑 내용이 달라요. 뭐 최초에 국정원이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국정원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중국 어선에 대한 내용이 감사원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위 국정원장은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의하면 그 1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새벽 1시 그 관계장관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시에 그 국정원 내부에서 정무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달 전에 퇴직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관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 보고자료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알겠습니다만 검찰의 자료는 지금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계속 외부로 피의 사실이 계속 공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국정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그 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SI 자료 같은 경우는 삭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삭제가 아니라 100%를 조정한 거다. 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죄목 중에 하나가 소위 SI 정보를 자의적으로 삭제하느냐 아니냐의 얘기인 건데 이쪽 전 정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삭제가 아니라 100%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부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후안무치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기자회견은
자기 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습니다. 월북은 당시 정부에서도 부담이었다고 한다.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스스로 과거의 진실을 왜곡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않았나 먼저 물어야 했고 유족과 국민께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예, 뭐 양측의 주장이 이제 뭐 거의 뭐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검찰 수사를 앞두고 또 국정조사를 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 그냥 유야무야 만들겠다는 계산이 너무 명백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예. 잘 보십시오. 이게 북한이 우리한테 보냈던 전통문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볼 필요가 이 사건 관련해서는 사흘 뒤 9월 25일 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면 여기에 저 계속 읽어봤어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북한군이 변명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근접한 내용이 있어요. 보십시오. 자, 어떻게 발견됐느냐. 의로 작업 중이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이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고 신고해서 함정이 출동했다. 군 함정에. 북한 해군 함정에.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이른바 그 한자가 적힌 중국말이 적힌 중국 간자 적힌 구명정이 여기서 조끼가 전달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 의선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티 나온 건 중국말이 티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왜?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또 저 당연히 방역 기준 때문에 그냥 구명조끼 하나 던져주고 자기들이 군부대가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날 발표를 보면 말이죠. 보면은 80m까지 접근을 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 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월북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북한군이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월북하는 거야, 월북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보고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우리 남한에서는 회의를 한 끝에 월북 맞네라고 단정을 해야 했다. 자, 또 보죠. 왜 그럼 총을 쏘았느냐.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장의 결심하에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상에 사기했다. 이때 거리가 40에서 50m였다. 그 다음에 사기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가봤더니만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고 부유물 위에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규정에 따라서 부유물을 소각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가뜩이나 비루스 병마 때문에 신고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어쩌죠. 문재인 대통령과 커다란 실망감을 대준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받고 우리 정부에서는 서울 원장이 읽어제낀 거 아니에요. 딱 와서 쳐.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 대목에서 그냥 그거로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월북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정부의 판단이 달라졌는가에 대목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검찰 수사기를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 현장이 없어지고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목은 좀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검찰에서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부분이 자신감을 가는지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일 겁니다. 아마 법원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 왜냐하면 SI 자료 같은 경우 갖다가 정부가 그러니까 법원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하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찰이 어떤 부분으로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월북 여부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현 정부가 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월북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월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월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증거가 없다라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을 가지고 이 사안을 설명하시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내부 논리가 이렇게 좀 상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원룸몰이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저에는 소위 북한의 유화적이거나 친북적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북한의 전통문을 가지고 그것이 이렇다라고 설명하시는 건 문제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핵심적으로는 그 초기에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서로 회의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적어도 여야가 또 월북이라고 추정했던 그 회의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SI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개해서 여론의 공간에서 또는 전문가들의 공간에서 자, 왜 여야가 이런 판단을 했는지, 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라면 왜 오판을 한 건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니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SI 자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비공개로 정보위원회든 아니 국방위원회든 좀 비공개로 이 내용을 공유해서 좀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지에 대한 원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원본 자료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가공된 내용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접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작업들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좀 국민들을 편을 가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전 유가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걸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이제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자, 민주당에 이제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민주당은 이제 한 장관이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개인적으로 낸 입장이고 공당이 입장에 표명할 이유가 없다면서 자, 의혹이 제기돼서 질의를 한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한 대목이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 절차로 들어가는 과정,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의겸 의원과 그다음에 거기 보도했던 매체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민형사상 뭔가를 제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까지도 어떻게 보면 입장을 정확히 요구하라고 이미 한 잔을 깔아놓는 거예요.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약간의 좀 뭐랄까 지금 김의겸이하고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대목은 이 잘못하면 참 수사 뭐 어차피 수사가 되겠죠. 수사되면 그날 행적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성이라는 분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쭉 읽어보고 종합해본 결과를 의하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한테 행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잉해서 모든 들었던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그게 녹음된 줄도 모르고 그 남자친구라는 분이 그냥 제보해가지고 된 이 사건이다. 그러면 김의겸이 최소한 뭐가 빠졌느냐. 이 첼리스트라는 여성분에게 확인은 마지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이런 데 가서 한동훈하고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 적 있나요? 아닌데 우리 그냥 남자친구한테 좀 제가 뭐 급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라고 했으면 뭐 했을 수도 있고 최소한 그거에 없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사로 이건 사실관계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밝혀지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여러 명이서 아마 좀 악소리 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부분이 있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하고 또 이제 TF를 구성해서 이 의혹을 파헤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 부분은 좀 과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특정 로펌의 30명의 변호사가 모여서 숫자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사랑이라고 하는 단체 2군데랑 이세창 씨,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아마 고소 또는 고발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수사가 나올 때마다 저는 국회 공간이든 아니면 정당이 대변인을 좀 논평을 하든 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뭐 제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화 녹취 내용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여성이라고 하는 분의 친오빠가 녹취는 사실이다.
술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진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녹취의 내용들이 있으면 그 녹취 내용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이 전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첼리스트에게 소위 연주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세창 씨나 이 첼리스트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하게 되면 대강 모양새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탐사는 이 첼리스트에게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어요. 진위에 대해서. 근데 답을 안 했죠. 전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실 거였다면 이 여성 전화번호를 갖다 더 탐사 쪽에서 알고 있었을 테니 한 번 정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 여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소위 국회 내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여성의 인권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김의겸 의원이 좀 실수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 그래서 좀 민주당에서 좀 놓기로 가고 좀 수사 결과들을 지켜보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거나 아니면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좀 부합되는 증거가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발을 디디기에는 중간 다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